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해방 이후 이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이 왔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이기지 않았더라면은 해방은 없었고 해방이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뭔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한반도의 분단이에요. 분단.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남북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눠진 남북을 어떻게 통일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도해야 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한국 정책이 어떻게 한반도 분열과 관련이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나눈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이 38선을 먼저 긋자고 그랬으니까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먼저 긋자고 하고 소련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 38선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8선을 그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해방 3년 동안 이 38선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38선이 철폐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38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해는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이 38선을 만들고 소련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38선을 만들었지만은 미국은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에 미 국무성이 메가더를 통해서 하지에게 명령한 명령서가 있어요. 미 국무성 문서입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하순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바로 직후에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8선이 그어졌지만은 이 38선은 빨리 제거돼야 되고 따라서 한국이 하나의 중앙 집권화되는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고 하나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가 한국에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냥 미국에서 하지 중장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하지가 누구냐면요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간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이 제일 세다고요. 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소련은 북한에 있는 일본군을 미국은 남한에 있는 일본군을 해산시키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하나인 정부 소련과 미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 국무성에서 미국 하지 장군한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8월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11월 16일에 미 국무성의 성명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은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통일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38선은 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나라에 일본군 있잖아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점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시키는 데 있어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담당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담당한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 사이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군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이만큼 하고 우리는 이만큼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 38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선이 일시적으로 만들어 온 군사 작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미 국무성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부자연스러운 국가 분단에서 야기되는 지역 내의 문제를 소련군 사령관과 함께하도록 전권을 부여했다. 소련군 사령관과 힘을 합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45년 11월 16일 미 국무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을 만들어서 소련과 미국군이 나누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한반도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하지 중장에게 명령한 바 있다. 이렇게 미 국무성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주장은 뭐냐면은 미 국무성의 명령을 따라서 하지가 소련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치스차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련군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같이 그 38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련군 사령관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38선 이북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해방 직후에 원래 우리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했는데 이제 해방된 다음에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각각 나눠서 점령을 했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소련과 협조를 해서, 여기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소련과 협조를 해서 소련의 양보를 받아내고 미국도 좀 양보해서 한반도를 하나인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협조할 것을 요구하느냐? 남한을 공산국가로 만들어주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군사 작전선에 불과한 것인데 소련이 이것을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남북왕래를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분단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크게 얘기한다면 미국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신탁통치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탁통치. 미국은요 그 20세기에 있어서 두 차례 큰 전쟁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했고 또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앞으로 세계를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통치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국민이 합의하는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민주적인 정부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런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1942년 소위 대서양 헌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세계를 민주주의 질서로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왕조만 경험했어요. 그 다음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그 강압적인 무단 통치만 경험했어요. 민주주의를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족인 질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동안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바로 이것이 신탁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를 독립시켜서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신탁통치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세상에 전쟁을 하면은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는요, 진 자의 땅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긴 자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자기 땅이 커.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미국이 과학기술도 우수하고 농업기술도 우수해서 좋은 농산물도 만들고 좋은 상품도 만들으니까 세계에 그것을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소위 자유무역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무역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남의 나라 땅을 빼앗을 생각은 없고 자기 나라 상품을 팔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려면 이 국제 질서를 알아야 되고 세계 무역을 알아야 돼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알아야 되고 세계 무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한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탁통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머리를 좀 써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전승국입니까? 패전국입니까? 패전국도 아니고 전승국도 아니에요. 패전국은 일본입니다. 미국과 싸운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긴 나라고 일본은 진 나라예요. 이긴 나라와 진 나라의 관계는 달라요. 이긴 나라 미국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너희들 졌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긴 나라도 아니고 진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미국이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패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해방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리가 없어요. 이 점이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겼느냐? 너희는 일본을 몰아내는데 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1차적인 권한은 바로 일본과 싸워서 이긴 연합국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핵심적인 나라가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엔이 만들어 놓은 헌장에 의하면은 진 나라는, 패전국은 이긴 나라가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우리나라는 패전국의 식민지라고요.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는 유엔이 관할한다, 이렇게 국제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엔이 관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엔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한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탁통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신탁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신탁통치를 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한국 땅을 노리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노렸습니다. 중국은요, 우리 한국을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중국의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요, 한국을 은팔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북경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은팔이에요. 은팔이 무너지면 북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중국이 계속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 일본은 밤날 우리가 섬나라냐? 우리도 한번 대륙으로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륙으로 가려면 먼저 한반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거쳐서 섬나라에서 벗어나서 대륙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섬나라에서 벗어나서 아시아를 다 한번 지배해보는 그러한 큰 나라가 되어보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해야 대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은 일본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근대적으로 발전된 나라니까. 일본을 막으려면은 한반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그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은 나라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반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의 심장을 향해서 비수를 가진 나라예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소련이 다 한반도를 노리고 있어요. 미국이 한반도를 혼자 가지게 되면 이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이제 일본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소련이 북쪽에서 일본을 공격해 오지 않냐면은 미국이 남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을 공격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본의 최강의 군대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바로 그 지금 연변에 있는 거예요. 연변에 일본의 관동군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련이 공격해 주지 않냐면은 미국이 밑에서 말하자면 일본을 침략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소련 말도 좀 들어줘야 돼. 중국 장개석도 말도 좀 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영국은 원래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하되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이 네 나라와 공동으로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국이 주도하지만은 영국, 중국, 그 다음에 소련, 이 세 나라와 같이 미국 합하면 네 나라가 말하자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 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한반도가 조각조각 네 나라가 되면 어떡합니까?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련 군대가 와서 일부분 점령을 하고, 중국 군대가 와서 일부분 점령하고, 미국 군대가 일부분 점령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가 네 나라가 되면 큰일이다. 나라가 나눠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1944년 3월에 미 국무성의 문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한국은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단일 공동체다. 옛날부터 함께 살아온 나라다. 한국은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따로따로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몰아내지만은, 그러나 일본군을 몰아낸 다음에는 그 하나의 통합된 민정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만든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빨리 지역별 군정체제, 그 지역별로 나눠진 군정체제는 종식되고, 그 다음에 통합민정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중앙행정부의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여러 나라 군대가 와 있지만은 정부는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의 한반도가 분열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뭔만 생각하냐면, 미국이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신탁 통치를 결정하면서 네 나라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네 나라가 같이 하면은 나라가 네 조각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통합된 중앙행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련은 약간 생각이 달라요. 소련은 미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상을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했다면 소련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공부 안 해도 알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를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소련은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독일과 전쟁할 수도 없고 일본과 전쟁할 수도 없는 거야. 미국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하자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미국의 누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신탁통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살짝 뭐라고 다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정부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거냐라고 하는 말을 흘려가는 말처럼 퀘스천 마크를 했다고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련은 지하에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인민정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탁통치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원하면 어떨 거냐 이 얘기예요. 해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탈린이 누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신탁통치 하자 그러니까 스탈린이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흘려가는 말처럼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부를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 지하 공산당을 한반도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민정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해방 직후에 우리는 인민정부 만들기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소련을 살살 구슬러 가지고 어떻게든지 분열시키지 않냐고 하나인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미국의 누즈벨트가 세상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이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즈벨트하고 트루만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누즈벨트가 죽어버렸으니까 스탈린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루만이 해리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스탈린한테 다시 확인한 거예요. 예? 신탁통치하지만은 하나의 과도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단일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하지 않았냐? 스탈린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 있어서 약속했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해가는데, 재미있는 얘기는 미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원칙적으로는 소련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련에게도 한반도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줘 가지고,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일에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그런 나라를 진짜로 만들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원자탄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됐죠? 바로 7월 16일, 바로 한 달 전에, 사실 이 당시에 트루만은요 독일 포츠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스탈린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부가 온 거예요. 비밀 전부가 온 거예요. 우리 원자탄 만들었다.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탄 만들면 소련의 도움이 없이도 원자탄 한 방으로 일본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협력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나누고 만주를 어떻게 나누고 구체적인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트루만이 생각할 때 소련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면은 복잡한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소련 빼놓고 혼자 전쟁을 이기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트루만이 물어봤습니다. 소련도 궁금한 거예요. 언제 일본에 대한 마지막 본토 전쟁을 시작할 건가 미국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거냐? 그 미군 장성이 45년 11월 달쯤 올 겁니다. 또 미국도 소련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 소련군이 그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아직 당시에 소련은 일본과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8월 말에 전쟁을 시작할 거다. 여기에서 딱 알은 거예요. 그 트루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이 8월 말에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8월 초에 일본을 이겨버리면은 소련의 몫은 없어져 버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8월 6일 날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을 가만히 보고 소련이 보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예? 지금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리면은 소련이 아시아에서 차지할 수 있는 목은 없는 거예요. 빨리 숟가락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빨리 항복해버렸으면 괜찮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급해가지고 8월 9일 날 3일 후에 또다시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나카사키에 터뜨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바로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바로 그날 소련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8월 9일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함께 공격을 해오니까 일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난 다음에 8월 10일 날 우리 항복하겠다. 아예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복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련이 그 한국 전 제2차 세계대전, 특별히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것은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8월 9일에 전쟁 선포하고 일본이 10일 날 항복을 했으니까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전국이다, 내 몫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소련이. 그러니 미국이 이제 당황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8월 10일 날 미국의 국무성에 이제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한 거예요. 소련이 전쟁을 참여한다고 8월 9일 날 선언했으니까 소련군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련군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군한테 뭐라고 통보했냐면, 소련군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소련군이 그 연해주에 있는, 연해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연변에 있는 관동군과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느냐? 바로 38선까지 내려와도 괜찮다. 이렇게 미국이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때요, 미국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한반도까지 오려면 한 달이 걸려요. 배를 오려면은. 그러면 그 소련은요, 블라디보스톡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함경북도 함경남도 다 내려오면은 열흘이면 부산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 완전히 공산화되잖아요. 그렇다고 소련 보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소련 보고 우리 도와달라, 우리 도와서 같이 일본과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전을 하되 어디까지 오냐? 38선까지만 오라, 나머지는 미국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38선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38선은 사실은 미국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다 공산화시킬 것을 염려해서 38도선까지만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트루만은 옛날 이제 그 스탈린하고 한 약속, 우리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과도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갈라진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단된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분단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어디서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그 8.15 이전까지 살펴본 거예요. 8.15 이후 어떻게 됐냐? 이제 미국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8월 22일 날 미국 그 국무성은 하지한테 메모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빨리 한반도에 들어가서 소련과 협력을 해서 하나인 정부를 만들어라.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는 데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일본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하지만은 민간 행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련과 협력을 해서 빨리 하나인 그런 정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미군이 언제 왔느냐? 9월 초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8월 9일 날 그 소련군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어요. 8월 9일 날 함경북도에 소련군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소련군이 오기 시작한 것은 8월 9일이에요. 그런데 미군이 언제 왔느냐? 9월 8일 날 왔다고요. 이 한 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한 달 동안 때문에 한반도의 이 정세가 바꾸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함경북도에 소련군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금방금방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옛날에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국에는 소문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신문인데 그냥 다리도 없는데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점심 때면 다 부산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경북도에 소련군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뭐 금방 전체로 퍼지게 되니까 야, 이제 소련 세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미국은 9월 8일 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날 오니까 이제 인천 앞바다에 여운형이 보낸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선이 그어져가지고 소련군이 남한 사람 북한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북한 사람 남한으로 못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미 미군이 오기 전에 38선을 일종의 그 경계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행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큰 문제다. 사실 미국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은 9월 12일 날 북한과 연락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그 한국의 그 통일을 위해서, 중앙행정부를 위해서 서로 논의하자, 이렇게 연락을 보냈는데 그 북한이, 소련이 여기에 대해서 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소련은 이미 차지한 땅은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베닝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아무래도 소련은 미국과 협력해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진 큰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빨리 소련군 사령군과 협력해서 하나인 그 행정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련이 아무리 연락을 하고 사람도 보냈어요. 무전도 서로 연락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럼 그냥 대접은 잘해줘.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자. 그럼 우리는 잘 모른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고민이 많지요. 엊그저께만 해도 8월 15일 이전만 해도 자유롭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만날 수 있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올라왔는데 8월 23일부터 이제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한 사람 못 내려오고 남한 사람 못 올라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한반도의 분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8선은 보기도 싫은 장벽이며 자기만큼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없다. 자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 부여받은 임무가 바로 소련군과 잘 협상을 해가지고 군사작전선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같이 대화해서 하나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데,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난감하다고요. 그래서 자기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뒤에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다른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현지 사령관인 하지에게 소련군과 협력을 해서 남북한이 하나의 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북한에 있는 소련군 사령관 치자코프는요 스탈린으로부터 전혀 다른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에 따로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의 출발은 누구냐?
바로 소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9월 20일 날 그랬다고요. 미국은 이미 8월 말에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행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런데 8월 22일에 소련은, 스탈린은 9월 20일 한 달 후에 북한에다가 남한에서 아무리 그런 제의가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북한에 단독 정부를 만들라 하는 것을 소련이 치차코프라고 하는 소련군 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선이요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나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중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남한에는 경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중공업과 남한의 경공업이 서로 만나야 돼. 그래야 한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북한은 기계가 많고 남한은 농산물이 많아. 그래서 북한에는 기계가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 그리고 남한에는 쌀이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8선이 다 막혀져 있으니까 북한에는 기계도 못 내려오고 중공업 물자도 못 내려오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에 석탄이 많이 있었다고요. 이제 10월 11월 되면 겨울이 오는데 북한에서 석탄이 안 내려오면 남한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38선 때문에 그 북한에 석탄이 안 내려오면 겨울 어떻게 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소련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위에 있는 그 상관이 누구냐면 메가더예요. 메가더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그 한반도는 비상이 걸렸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은 미국이 한반도를 둘로 나눴다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제본에 남한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서 공동 점령하자고 얘기한 것이 미국이니까, 미국이 말하자 한반도를 분열시켰다고 하는, 분단시켰다고 하는 책임을 미국이 져야 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불명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그 메가더한테 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다시 아까 얘기한 것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 가지고 있는 전략이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요. 미국은 뭘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냐? 보통 선거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동의하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탁통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소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인민들의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 이 사람들 세력을 부추겨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소련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가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소련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일 친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친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련에 가까운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왜 미국이 소련이 이승만 박사를 싫어했느냐? 이승만 박사가 반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 한반도는 반소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 국경에 그 소련을 싫어하는 나라가 생기면 소련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소련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센 나라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신탁통치를 계속하자, 그럼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이 여기에서 하나의 잔재주를 부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는 척하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이거 살짝 바꿔가지고 소련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만든다. 공산당들이요 전략이 뛰어납니다. 제가 해방공간의 여러 가지 사건을 연구하면서
그 공산주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이 넘어갈 만큼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공산주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크게 얘기한다면은 한반도를 친소국가로 만든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얘기하는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신탁 통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소련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든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8월 23일 날 바로 8월 24일 날 경원선을 38선 부근에서 정차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북이 철도를 마음대로 기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 8월 25일, 24일부터 철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5일에는 완전히 못 가도록 거기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북한 기차가 못 내려가고 남한 기차가 못 올라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에 38선을 그은 것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와서 38선을 만든 것은 소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0일 날 미국은 지도에 38선을 그렸고 8월 25일 날 소련은 한반도에 와서 실질적으로 38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의 치차코프한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시의 내용은 뭐냐?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의 광범위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협조할 것.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이 뭐냐? 공산당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말 있으니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압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냐? 그게 아니에요. 부르주아를 앞에 내세우고 노동자와 농민이 실권을 갖는, 그래서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공산당식 표현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연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겉으로 나오는 말과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련에 속지 말아라. 소련 공산당 말은요, 이게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그 안에 있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치차코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남한에서 미국이 어떤 제안해도 그것을 딱 맞고 스탈린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돼가지고 아무리 남한에서 북한에 사람을 보내도 북한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이제 10일 날 드디어 북한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라고 하는 문서가 뭐였냐면은 북한의 치차코프 사령관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나는 소련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미국 사령관과 만나라고 하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미국 국무성에 연락해서 미국 국무성하고 소련 외무성하고 얘기해라. 그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 사령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만 것입니다. 제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38선을 그어놓았지만은 이것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어놓은 것인데 소련은 그것을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공산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그러나 소련군과 협력해서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는 분열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8월 10일 날 지도에 38선을 그었고 소련은 9월 25일 날 우리나라 땅에 와서 38선을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이 그 38선을 없애고 남북한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지만 소련이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모르는 문제다. 미국과 소련, 미국 국무성하고 소련 외무성이 그 문제를 해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과 또한 주한 그 소련군 사령관이 우리는 모른다. 치차코프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보이콧 해버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소련군 사령관이 내 제의를 거부하니까 이제 미국 국무성이 나서서 이 문제를 소련과 직접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